서울 도심 60층 건물 꼭대기. 밤 11시가 넘은 시각. 조명은 차갑고 공기는 무겁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지만 이곳 회장실은 고요하다. 한 남자가 앉아있다. 그의 이름은 강민우.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대한그룹의 회장이다. 50을 넘긴 나이. 흰 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다. 수천억 자산, 명예, 권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성공의 정점에 서 있지만 그 어떤 기쁨도 느낄 수 없는 사람처럼. 책상 위엔 수십 장의 서류가 놓여 있다. 신입사원 최종 면접 명단. 내일 면접을 볼 지원자들의 이름과 스펙들. 명문대, 높은 학점, 화려한 경력들. 흠잡을 데 없는 이력서들. 그는 무표정하게 이름들을 훑어내려간다. 김준호. 서울대 경영학과 4.3학점. 이서연. 연세대 경제학과 해외 인턴 경험. 박태영. 고려대 무역학과 TOEIC 만점. 모두 완벽해 보였다. 모두 비슷비슷해 보였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윤도현. 이상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래전,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는 것처럼. 아니, 부르고 싶었던 이름 같았다. 한 번도 부르지 못했지만 평생 가슴 한쪽에 묻어두었던 이름 같았다. 그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윤도현. 27세. 지방사립대 출신. 학점 3.1. 특별한 스펙도 없다. 화려한 경력도 없다. 자격증 란도 비어있다. 어학 점수도 평범하다. 그저 평범한, 아주 평범한 지원자.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이력서.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없어 보였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왜일까? 이 이름이 이렇게 가슴을 쥐어짜는 걸까? 이 서류가 이렇게 손을 떨리게 하는 걸까? 회장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증명사진. 단정한 정장을 입은 청년의 얼굴. 곧은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 순간 회장의 숨이 멎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표정. 어딘가 익숙했다. 너무나 익숙했다. 마치 27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엔 27년 전 어느 봄날의 기억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설마.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끝맺지 못했다. 끝맺을 수 없었다. 끝맺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는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다. 윤도현. 1998년 3월 12일생. 1998년 3월. 그의 손이 떨렸다.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27년 전 1997년. 그가 미국으로 떠난 해. 그녀와 헤어진 해. 그리고 그 9개월 후.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외치고 있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회장은 그대로 앉아 밤새도록 그 서류를 바라봤다. 다음 날 오후 2시. 회장은 면접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엔 인사팀장과 임원 1명. 오전부터 계속된 면접으로 모두 지쳐 보였다. 하지만 회장만은 달랐다. 그의 신경은 온통 다음 지원자에게 쏠려 있었다. 윤도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 이름을, 그 얼굴을, 그 생년월일을 계속 생각했다. 가능성을 따져봤다.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27년 전의 기억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인사팀장이 다음 면접자를 호출했다.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이 열렸다. 한 청년이 들어섰다. 단정한 정장, 곧은 어깨, 그리고 선명한 눈빛. 회장의 숨이 멎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청년이 인사를 건넸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 긴장했지만 당당한 태도. 그 순간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표정, 그 미소를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모든 게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27년 전 자신이 떠나보냈던 여인. 정은아. 사랑했던 하지만 지키지 못했던 여인. 회장은 청년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너무 닮았다. 너무나 닮았다. 마치 그녀가 남자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인사팀장이 지원 동기를 물었다. 청년은 또렷하게 대답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그 말이 회장의 가슴을 찔렀다. 깊숙이 예리하게. 팀장이 계속 질문했다. 학점에 대해.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고 답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만든 이유라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회장은 청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버텨야 했는지. 임원 하나가 대학 생활에 대해 물었다. 청년은 담담히 답했다. 학교 다니면서 편의점, 음식점, 공사장에서 일했다고. 방학 때는 하루 16시간씩 일했다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놀러 갈 때 자신은 일했다고. 동아리 활동을 할 여유도 없었다고.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 시간들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 회장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됐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표정이었다. 그때 회장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차분하게. 부모님에 대해 물었다.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청년은 잠시 멈췄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에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자신이 어렸을 때. 회장이 다시 물었다. 언제냐고. 청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답했다. 5살 때였다고. 5살. 1998년생이니까 2003년. 회장의 손이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회장이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목소리가 더 떨렸다. 청년은 모른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회장이 물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히 말했다. 어머니가 혼자 자신을 키우셨다고. 아버지에 대해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회장이 다시 물었다. 그럼 자네는? 청년은 말했다. 네.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는 없었다고.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질문도 대답도 호흡조차 멈춘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인사팀장이 어색한 침묵을 깨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생활하셨냐고. 청년은 답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고아원이냐고 팀장이 되물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척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18까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청년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자신은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자신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세상의 냉정함도 배웠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법도 배웠다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서류 모서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의 눈앞이 흐려졌다. 청년의 모습이 번져 보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 5살 때였다는 말, 아버지는 없었다는 말,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마치 종소리처럼, 마치 심판의 나팔소리처럼. 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더했다. 입사 후 포부에 대해, 장래 계획에 대해. 청년은 또렷하게 답했다.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회사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자신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회장은 거의 듣지 못했다. 그저 청년의 얼굴만 바라봤다. 그 눈빛, 그 표정, 그 미소. 말할 때 살짝 기울어지는 고개. 생각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 모든 게 그녀를 닮아 있었다. 정은아를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게 아니었다. 그녀의 일부였다. 그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면접이 끝나고 청년이 인사를 했다. 감사하다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문을 나갔다. 회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인사팀장이 회장의 상태를 걱정하며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시냐고. 얼굴이 안 좋으시다고. 회장은 겨우 괜찮다고 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팀장이 저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회장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합격시키라고.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스펙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데 괜찮으시냐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청년에겐 스펙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살아온 이야기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회장의 결정이었으니까.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비틀거렸다. 임원이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저었다. 괜찮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장실로 돌아갔다.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회장실로 돌아온 강민우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27년 전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1997년 봄. 강민우는 25이었다. 재벌가의 장남이자 모든 걸 가진 남자였다. 아버지는 대한그룹의 회장이었고 그는 후계자로 점찍혀 있었다. 명문대를 나왔고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앞날은 탄탄대로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다. 금수저. 흑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민우는 공허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었다. 미래도 인간관계도 결혼 상대까지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그에게도 사랑이란 게 찾아왔다. 대학가 뒷골목 작은 식당. 간판도 낡고 내부도 좁은 평범한 백반집. 그곳에서 그는 한 여자를 만났다. 정은아. 식당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자. 23. 고등학교를 나와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대학은 형편상 갈 수 없었다고. 그녀는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말투는 따뜻했다. 손님들에게 언제나 친절했다. 존재 자체가 온기였다. 민우는 그 식당에 자주 갔다. 처음엔 정말 밥을 먹으러. 집 근처였으니까. 저렴했으니까. 하지만 나중엔 그녀를 보러 갔다. 그녀는 언제나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드릴까요? 민우는 매일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사실 김치찌개를 그리 좋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 주문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김치찌개만 먹으면 질리지 않냐고. 다른 메뉴도 맛있다고. 민우는 답했다. 질리지 않는다고. 여기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으니까. 그녀는 웃었다. 그 미소가 민우의 가슴을 뛰게 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았다.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식당이 한가한 오후 시간. 민우는 밥을 먹으면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사는 이야기.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언니가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다고.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이 식당에 정착했다고.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밥도 먹여주고 작은 방도 내줬다고. 민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그녀는 늘 웃었다. 힘든 이야기를 해도 슬픈 이야기를 해도 끝엔 항상 웃었다. 민우는 그런 그녀가 좋았다. 강했다. 따뜻했다. 진짜였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는 달랐다. 가식이 없었다. 계산이 없었다. 그저 순수하게 진심으로 대해줬다. 민우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그저 평범한 대학생인 척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걸. 진심이 사라진다는 걸. 그는 그녀 앞에서만큼은 평범하고 싶었다. 그저 한 명의 남자이고 싶었다. 봄이 깊어갔다. 벚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졌다. 민우는 용기를 냈다. 그녀에게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고. 첫 데이트는 어색했다. 둘 다 긴장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조금씩 편해졌다. 그녀는 말했다. 오랜만에 이렇게 놀러 나온다고. 항상 일만 했으니까. 영화관에 온 것도 정말 오랜만이라고. 민우는 미안했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귀한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즐겁다고. 오늘 정말 행복하다고. 그 말에 민우의 가슴이 뛰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가 이어졌다. 한강 둔치를 걸었다. 손을 잡았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나중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일을 많이 해서인지 약간 거칠었다. 하지만 민우는 그 손이 좋았다. 어느 봄날 저녁 한강변에서 민우는 용기를 냈다. 그녀에게 고백했다. 은하 씨, 저 좋아합니다. 그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저요? 왜요? 민우는 답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다고. 웃는 모습이 좋았다고. 따뜻한 말투가 좋았다고. 그냥 모든 게 좋았다고.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요. 민우는 말했다. 자신도 평범하다고. 그리고 평범한 게 좋다고.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좋아해요. 사실 오래전부터. 그 순간 민우의 세상이 밝아졌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다. 한강물도 다리의 불빛들도 밤하늘도. 그렇게 둘은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만났다.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민우는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 조심했다. 비싼 곳엔 가지 않았다. 눈에 띄는 곳엔 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한 공원을 걷거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봤다. 은하는 행복했다. 그녀의 얼굴엔 늘 미소가 있었다. 민우도 행복했다. 생전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재벌 2세도 후계자도 아닌 그저 한 명의 남자.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작은 집을 마련해서 함께 살고 싶다고. 소박하게 행복하게. 은하는 작은 카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님들에게 맛있는 커피와 따뜻한 빵을 대접하고 싶다고. 민우는 그 꿈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꼭 이루어주겠다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그녀와 함께 살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여름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폭풍도 함께. 어느 날 민우의 신분이 들통났다. 신문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경제면에 실린 사진. 대한그룹 차기 후계자 강민우 씨의 귀국. 은하는 그 기사를 우연히 봤다. 식당에 놓여있던 신문. 그녀는 그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 민우였다. 하지만 자신이 아는 민우와는 달랐다. 고급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 기자들에 둘러싸인 모습. 대한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설명. 그녀의 손이 떨렸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날 밤 그들은 만났다. 한강변에서. 은하는 그 기사를 보여줬다. 이게 당신이냐고 물었다.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은하는 물었다. 왜 숨겼냐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민우는 답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다고. 그녀 앞에선 진짜 자신이고 싶었다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고.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렀다. 저는 당신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와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민우는 말했다. 자신도 평범하고 싶었다고. 그녀 앞에선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안 돼요. 당신은 재벌이고 저는 식당 종업원이에요. 세상이 우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상관없다고. 자신은 그녀만 있으면 된다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은하는 울었다. 당신은 그래도 저는 안 돼요. 당신 가족이, 당신 주변 사람들이, 세상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민우는 그녀를 꽉 안았다. 도망가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멀리, 아주 멀리. 은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울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민우의 아버지가 알게 됐다. 누군가 제보했다. 회장의 아들이 식당 종업원과 사귄다고. 신분도 안 맞는 여자와. 아버지는 경로했다. 회장실로 불려간 민우.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너는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어라. 당장. 민우는 항변했다. 자신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진심이라고. 아버지는 냉소했다. 사랑? 사랑이 뭘 먹여 살리나? 너는 가문의 후계자다. 책임이 있다. 민우는 말했다. 자신의 인생이라고. 자신이 선택하고 싶다고. 아버지는 단호했다.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가문의 문제다. 회사의 문제다. 민우는 버텼다. 며칠간, 일주일간. 하지만 아버지는 더 강했다. 더 잔인했다. 그들은 민우를 협박했다. 내가 끝까지 그 여자를 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녀를 없앨 것이다. 민우는 얼어붙었다. 없앤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너도 알지 않나?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민우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권력이 뭘 할 수 있는지를. 그는 밤새 고민했다. 그녀를 지킬 방법을. 함께 도망칠 방법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항복했다. 알겠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다고. 그리고 말했다. 너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 것이다. 미국이요? MBA 과정에 등록해뒀다. 2년간 거기 있어라. 그 여자 생각 잊을 때까지. 하지만 이건 명령이다. 민우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었다. 항공권도 학교도 기숙사도. 그는 은하를 만났다. 마지막으로. 강변 벤치. 그들이 자주 앉던 곳.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 씨, 저 떠나야 해요. 미국으로. 아버지 명령이에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알았어요. 민우는 말했다. 미안하다고. 지키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은하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린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걸. 민우는 그녀를 안았다. 꼭 돌아올게요. 2년만 기다려줘요. 그때까진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돌아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세상은 여전히 냉혹할 거라는 걸.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다. 강변의 가로등 아래에서 민우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은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을. 사라지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날 밤 은하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 울었다. 밤새도록. 다음 날 민우는 미국으로 떠났다. 강제로. 아무런 연락도 할 수 없게. 아버지가 모든 연락망을 차단했다. 민우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점점 멀어지는 서울. 점점 작아지는 도시. 그 어딘가에 그녀가 있었다. 혼자 남겨진 그녀가. 그는 주먹을 쥐었다. 꼭 돌아오겠다고. 꼭 그녀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순간 그녀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민우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은하는 이상함을 느꼈다. 몸이 자꾸 피곤했다. 입맛이 없었다. 구역질이 났다. 처음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다. 그가 떠나고 마음이 아파서. 하지만 한 달이 더 지나도 증상이 계속됐다. 생리도 멈췄다. 그녀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떨리는 손으로 검사했다. 2줄. 임신이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서 테스트기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울었다. 혼자 작은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민우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모르겠다. 그의 집으로 찾아갈까 생각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그녀는 혼자였다. 완전히 철저하게. 가족도 없었다. 언니는 시집가서 연락도 끊겼다. 친구도 없었다. 늘 일만 했으니까. 돈도 없었다. 식당에서 번 돈은 생활비로 다 나갔다. 저축도 거의 없었다. 은하는 배를 쓰다듬었다.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었다. 그와 자신의 아이가. 며칠 밤을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낙태를 생각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었으니까. 키우기로 결심했다. 혼자서라도.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배가 불러오자 식당 주인이 눈치를 줬다. 손님들 앞에서 일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미안하지만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은하는 일자리를 잃었다. 방도 나가야 했다. 그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월세를 낼 수 없었다. 집주인이 독촉했다. 은하는 더 싼 곳으로 옮겼다. 반지하 단칸방. 끼니를 거를 때도 많았다. 하루에 한 끼, 때로는 그것도 못 먹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매일 밤 아이에게 말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워줄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만은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임신 8개월이 됐을 때 그녀는 쓰러졌다. 길거리에서. 영양실조였다.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가 말했다. 산모의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다고. 이러다간 아이도 위험하다고. 은하는 울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다고. 병원에서 복지사가 찾아왔다. 미혼모 시설을 소개해줬다. 거기서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은하는 그곳으로 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1998년 3월 12일 아이는 태어났다. 작고 여린 남자아이. 울음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은하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다. 도현아. 내 이름은 윤도현이야. 돌을 닦는다는 뜻의 도. 나타난다는 뜻의 현. 착하게 자라서 세상에 나타나라는 의미야. 아이는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다. 은하는 그 작은 손을 느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 도연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워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녀는 한 달간 시설에서 아이를 돌봤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다.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다. 이 아이는 자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은하는 며칠 밤을 고민했다. 아이를 안고 울면서. 그리고 결심했다. 어느 폭우 쏟아지는 밤. 은하는 시설을 몰래 빠져나왔다. 아이를 품에 안고 빗속을 걸었다. 한참을 아주 한참을. 병원 앞에 도착했다. 큰 종합병원. 그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담요에 쌌다. 따뜻하게 꼭꼭 눌러서. 그리고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아이를 두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썼다. 이 아이의 이름은 윤도현입니다. 1998년 3월 12일생입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아남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자고 있는 아이. 평화로운 얼굴. 엄마가 미안해, 도연아. 내가 더 나은 곳에서 더 나은 사람들에게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래. 행복하게 살아줘. 꼭. 엄마를 원망하지 마.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병원 벨을 눌렀다. 그리고 빗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멀리, 아주 멀리. 간호사가 문을 열었다. 바닥에 놓인 아이를 발견했다. 놀라서 아이를 안아들었다. 은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다. 아이가 안전하게 발견된 것을. 그리고 돌아섰다. 한강으로 향했다. 빗속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아이는 안전할 거라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갈 곳이 없다고.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밤이었다. 비가 쏟아졌다. 난간 너머로 검은 강물이 흘렀다. 은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미안해요, 민우 씨. 저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남았어요. 도연이는 살아있어요. 제발 언젠가 그 아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뛰어내렸다. 빗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회장실. 강민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27년 전의 기억이 이제 명확해졌다. 그녀가 왜 사라졌는지, 왜 찾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윤도현이 누구인지. 그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27년 동안 몰랐던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아들. 은하와 자신의 아들. 그녀가 혼자 낳고 혼자 키우려 했던 아이. 하지만 키울 수 없어서 병원 앞에 두고 떠난 아이. 그리고 홀로 죽음을 선택한 은하. 회장은 주먹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당신도 아이도. 내가 약했구나. 아버지에게 항복했구나. 내가 도망쳤구나. 미국으로. 그 사이에 당신은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고통받고 혼자 죽어갔구나. 미안해. 은하야. 정말 미안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다. 인사팀장이었다. 회장님, 최종 합격자 명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장은 서류를 펼쳤다. 10명의 이름. 그중 하나가 윤도현이었다. 회장은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진실을 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남처럼 지내야 할까? 그는 고민했다.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장은 결심했다. 말하지 않기로. 아직은.
그 청년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지금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그를 혼란스럽게 할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었다. 2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 그를 보호하지도 돌보지도 못했으니까. 대신 회장은 다르게 결심했다. 이제부터라도 그를 지켜주기로. 멀리서라도.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어른으로서.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회장은 인사팀장에게 전화했다. 윤도현 씨를 특별 관리하라고. 좋은 팀에 배치하고 교육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하지만 본인이 모르게, 자연스럽게. 팀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회장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은하야, 우리 아들 잘 컸어. 당신을 닮아서 강하고 따뜻해.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아이, 당신의 마지막 사랑, 잘 자랐어. 이제 내가 지킬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못다한 사랑, 내가 이어갈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했어, 은하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닦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엔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다. 27년 만에 다시 찾은 희망의 불빛. 그의 아들. 은하의 아들. 윤도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